일터에선 간혹 모순적인 상황에 맞닥뜨린다. 우리는 어떤 가치, 의미를 찾기 위해 일을 택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 직업이 내가 부여한 뜻과 신념을 정면으로 배반하기도 한다. 동물을 사랑해서 수의사가 됐는데 매년 몇백 마리의 유기동물을 안락사시켜야 한다거나,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변호사가 됐는데 나쁜 짓을 저지른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변호해야 하거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기자가 됐는데 왜곡된 현실을 보도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거나, 어쩌면 오늘날 일이란 건 애시당초 개인의 신념과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일은, 직업은 자본주의적 문명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으며 건조하고 비정하다. 일은 우리가 일에 부여한 이유, 가치, 의미, 소명 같은 뜨거운 신념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서리빨같이 차가운 자본주의의 미소를 봉시봉시 지으며 그 신념과 가치들을 위협할지 모른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위협은 타성처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 때만큼은 일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오히려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포악스러운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주인공 한태는 그런 비정한 세계 속 무정한 일의 괴물의 횡포에 맞서 담담하게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 스토리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체코의 폐지 압축공 한태의 독백으로 흘러가는 소설이다. 한태는 꾀죄죄한 얼굴에 큼큼한 냄새를 풍길 것만 같다. 35년 폐지 압축 외길 인생을 걸었지만 일머리라곤 없어 보인다. 잘 씻지도 않는다. 술단지를 끼고 산다. 매일 취기인지 환각인지 모를 주정을 나불나불 늘어놓는다. 책을 파쇄하는 게 본인의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책을 끔찍히 사랑해 아파트 찬장 가득 읽지도 못할 책을 층층이 포개 놓는다. 저장 강박 같다. 화장실 변기 위로 150cm 높이 나무 선반을 짜 천장까지 책을 탑처럼 쌓아놓고 사니 할 말 다 했다. 이 톤의 책을 이고 사는 괴짜다. 그런데 또 이 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척 사랑한다. 그가 이를 사랑에 맞지 않는 방식은 그가 하는 일의 본질, 속성, 목표와는 극명하게 반대된다. 책들을 빠른 시간 내에 압축하고 분쇄해 처리하고 소멸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게 그의 일이다. 그는 그것이 야만적인 일이라 믿는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금서가 지정되고 지성이 탄압받는 서슬퍼런 시대에 사고하는 인간, 책을 읽는 인간은 대우받지 못한다. 그런 시대에 그는 폐지 압축공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태는 2차 세계대전으로 프로이센 인장이 찍힌 왕실 도서관의 책이 전리품으로 규정돼 버려지는 것에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뚝뚝 쏟을 정도로 순수하고 맑고 고든 심성을 지녔다. 책에 집대성된 지성을 사랑하고 책에 서린 정신을 숭배한다. 폐지 압축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겠나, 먹고는 살아야지. 이 일 안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의 순정과 낭만을 지킬 수밖에 없나니. 그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책들을 찾아 노 교수에게 전달해주고, 자신도 인간의 사상과 지혜의 정수가 담긴 책들을 폐지 속에서 모으고 읽는 낙으로 산다. 간혹 쇼펜하우어와 예수, 노자가 나타나는 환영을 보기도 하는 그는 35년의 세월 동안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독서광이 됐다. 생업인 폐지 압축공 일을 하면서도 버려지는 책들을 모아 열심히 탐독해온 것이다. 술기운을 빌어 책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만 깨어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한다. 어쩌면 격가지의 낭만, 소확행에 가까웠던 그 한 줌의 재미 같은 일터의 낭만이 그가 일을 하는 이유, 목적이자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됐다. 세월이 쌓이면서 그 낭만 그 자체는 그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이 됐다. 은퇴를 5년 앞두고 있는 한태는 생각한다. 보석 같은 책들을 압착해 꾸러미를 만들고 색종이를 뿌려 전시할 거라고.
아름답고 존귀한 꾸러미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그가 추구하는 일터의 낭만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기자 초년병 시절 나도 그랬다. 처음 내 이름 석자에 바이라인이 찍힌 기사를 보며 적잖게 감동했다. 이 기사는 땡땡땡이란 성명의 기자가 썼다는 단순한 의미인데도 그게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뻐근할 줄 몰랐다. 이 3년차부터 내가 썼던 기사 중에 자랑스러운 기사, 의미 있는 기사, 새가 빠지게 취재를 해서 만든 기사들을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여놨다. 기사를 오린다. 딱풀의 노란 뚜껑을 연다. 몽글몽한 풀을 사각 테두리에 바른다. 스크랩북에 붙인다. 그 리추얼 자체가 즐거웠다. 잘 쓴 기사를 볼 때 보람찼다. 못 쓴 기사는 붙이지 않았다. 스크랩북의 두께가 얇아지면 혼자 책망하기도 했다. 그게 어쩌면 한태의 꾸러미처럼 나만의 꾸러미였으리라. 일의 낭만을 느꼈던 몽상가 한태에게도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온다. 소장은 그에게 제발 부탁인데 일을 좀 하라고 압박한다. 당신 때문에 일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도대체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고 힐난한다. 한태아 역시 불안감을 느낀다. 도시에 가보니 그가 쓰는 압축기보다 20배 효율이 높은 거대 압축기가 괴물처럼 책들을 파괴시키고 있다. 기계가 책을 우걱우걱 파쇄하는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태아는 놀란다. 머지않아 그의 일이 위태로워지고 쓸모없어지며 더 큰 기계로 손쉽게 대체될 것임을 직시한다. 이제 더 이상 일터에서 그가 찾았던 소소한 낭만과 의미를 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빠른 속도로 책은 분쇄되고 그는 그 시간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는 35년간 그와 함께했던 압축기 속에 자신의 육체를 넣어 서서히 죽음을 맞는다. 언뜻 장엄한 비극처럼 느껴지는 이 소설은 공산주의 체코 사회에서 출판 검열과 억압에 시달렸던 작가 보우밀 흐라발의 책에 대한 오마주이다.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낭만과 순수성, 직업으로서 지켜야 할 소신에 대해 되묻는다. 실제 보우밀 흐라발은 1963년 작가로 데뷔했으나 체코 정부의 압력으로 1970년 이후에는 수년간 공식적으로 책을 낼 수 없었다. 구소련 시절 지하 출판사로 불렸던 사미즈다트에서 몰래 출판했다. 하지만 그 어목했던 시기에도 그는 사회나고자, 주정뱅이, 가난한 예술가 등 주변부의 삶을 촘촘하고 밀도 있게 묘사해 체코에 사랑받는 작가로 발돋움한다. 대학 시절 독일군의 점령으로 학교가 폐쇄돼 철도원, 보험사 직원, 제철소 잡력부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던 자전적 경험을 상당 부분 작품에 녹여냈다. 그는 1975년 한 잡지에 자아비판 반성문을 쓰고 나서야 정부의 검열 아래 출판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일은 일일 뿐이다. 책을 사랑해 마지 않는 나가 책을 파괴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비극에 놓였을 때 누군가는 전자의 자아를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깡그리 무시할 수 있다. 무정하고 비정하게. 하지만 그 딜레마 속에서 신락 같은 환희를 발견하고 그 틈새에서 의미를 탐색해가며 책을 사랑해 마지 않는 나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한태 같은 인간도 있다. 일은 무정하고 건조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피와 뼈와 살이 있는 존재이므로 만약 한태가 책으로 꾸러미를 만들고 아름다운 장식을 부여하는 자신만의 낭만을 어목한 노동 속에서 찾지 않았다면 35년 동안이나 그 일을 온전히 사랑하며 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일과 신념의 괴리 사이에서 고통을 겪다가 자괴감을 느끼고 그 일에 질식됐을지 모를 일이다. 일의 의미, 일의 결과에서 온전히 소외된 채로 인간성을 통째로 상실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말이다. 한태에게 일터는 그의 고유의 순정을 지켜주는 은신처이자 피난처 역할도 한다. 전쟁으로 금서들이 파괴되고 무리를 지은 인간들이 협잡하고 공격하는 시대에 그가 일하는 지하작업장은 바깥 세계로부터 차단돼 있다. 시끄러운 폭여금도 사람들의 아기다툼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폭력과 혐오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곳. 그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교양을 쌓고 지식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순정을 지켜나간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감을 경험한다. 일과의 일체감, 환희와 낭만을 느낀다. 길고 혹독한 노동 시간 중 신락 같은 희망을 주는 그만의 축제이자 환상적인 재해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 순정과 낭만을 지킬 수 없었을 때 한태가 하는 선택은 숭고해 보인다. 죽음 그 자체라기보단 그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보랏빛 은유처럼 느껴진다. 그건 35년 노동을 하며 처절하게 사랑했고 갈구했던 책과 하나가 되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책의 단면이 내 늑골을 뚫고 들어온다.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온다.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겪는 것일까? 압축기의 중압에 내 몸이 아이들의 주머니 칼처럼 둘로 접힌다. 책이 된 한태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일터에서 지키고 싶었던 초심은 무엇인가? 힘든 일터에서 발견한 당신만의 순정과 낭만과 의식은 무엇인가? 현대판 계급지도, 직업 등급표에 기죽지 않으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직업 등급표를 본 적이 있다. 흡사 수능 대학 배치표같이 촘촘하게 구획된 새로운 계급표 같았다. 사기업 공무원, 문과 이과, 교직 등을 대분류해 이를 다시 S등급부터 X등급까지 15개로 나눈다. 최고 등급에는 30대 그룹 총수, 장관, 국회의원, 서울대 총장,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고 그 밑으론 병원장, 대학 총장, 천대 상장회사 CEO 등이 층층이 자리한다. 취득한 자격증의 희소성, 몸담고 있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등급은 잘게 쪼개고 또 다시 세분화한 것이다. 맨 밑 X등급에는 취준생, 무직, 프리랜서, 고시생, 로스쿨 입시생, 수능 N수생이 들어간다. 직업을 위아래 귀천이 있는 공고한 카스트로 보는 시각이다. 여기엔 이를 곧 신분 계급과 동일시하고 속한 조직을 곧자기 자신으로 정체화하며 그 견고한 위치성 속에서 관계를 파악하고 우열을 매기고 상하를 결정짓는 정근대적 계급주의, 봉건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다. 1830년 스탕달이 쓴 소설 적과 흑은 그런 계급 체제가 공고했던 때 흑수저 계급에서 탈주해 끊임없이 상승하고자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 속엔 하위 계급을 멸시하거나 상위 계급으로부터 멸시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해일처럼 일렁이는 욕망이 묘사돼 있다. 계급에서 잉태되는 굴욕, 비참, 모멸에 대한 심리를 초고밀도로 파고든다. 여전히 비가시적 직업 계급이 암묵지처럼 존재할지도 모르는 오늘날에도 잘 읽히고 공감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주인공 줄리엥 소렐은 비천한 신분이다. 수전노 목수의 셋째 아들이다. 하지만 꽃미남이다. 박식하고 두뇌가 비상하다. 라틴어를 줄줄 외워 귀족들을 경탄하게 만든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당시로서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던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왕정복고로 보수주의가 득세하던 때다. 줄리엥은 출세를 위해 적을 상징하는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군인 계급의 몰락을 바라보며 흑을 상징하는 사제가 되려 한다. 줄리엥은 가정교사, 신학생, 대귀족의 비서를 거쳐 사실상의 대귀족의 대릴사위가 된다. 귀족과의 사랑은 그에게 높은 계급이 된 듯한 도취감을 선사한다. 상위 계급을 상징하는 화려한 예절, 규범, 장신구, 옷에 매혹된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첫사랑 레날 부인의 편지 한 통으로 처절하게 몰락한다. 드라마 청춘의 덫에서 극중 강동우, 젊은이의 양지에서 박인범이 맡았던 그 캐릭터의 원형이다. 출세 욕망이 강한 남자가 부잣집 여자와 사랑에 빠져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얘기의 원조가 바로 이 소설이다. 이 작품이 그 드라마와 다른 점은 그렇게 짜여진 계급표에서 상승 욕망에 부글부글 들끓는 인간의 속마음을 밀도 있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내겐 이 책이 그렇게 읽혔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계급적 사고 안에 가진 흉포한 욕망과 광기 어린 내면의 뿌리, 출처,
그 원형까지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로. 그리고 그 묵직하고 역사가 오래된 계급적 사고의 정체, 진면목, 뿌리를 진흙덩이 속에서 캐내어 건져 올린 순간, 계급의 색안경을 쓴 인간의 얼굴이 얼마나 추악하고 기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단 줄리앵의 속마음부터가 이토록 편치 않다. 살아오는 동안 줄곧 줄리앵이 처해 있던 심리 상태는 베리에르 시장 댁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거기서도 그는 아버지 제재소에서처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멸시했으며 또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내면에서 나오는 대꾸는 이러했다. 짐승 같은 놈들, 바보 같은 인간들. 줄리앵은 야망이 강하다.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만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건 삶의 추동, 정열을 일으키는 진료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는 주변 사람들을 멸시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제재소를 운영하는 동일계급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상위계급으로 가서는 자신이 멸시당할까봐, 누가 깔볼까봐 전전긍긍한다. 멸시당하는 단초라도 보일라 치면 모멸감을 느끼고 공격성을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이 차지한 자리를 부러워한다. 여기에 더해 그들의 허위, 기만, 위선을 경멸한다. 그러니까 늘 분열되어 있다. 줄리앵의 분열은 모욕을 당하고 싶지도 않지만 모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는 그의 고결한 심성에서 비롯된다. 그럼 고귀한 계급, 대귀족이 되면 마냥 좋기만 할까? 떵떵거리며 살고 남들이 우러러보니 행복하기만 할까? 정말 신분만큼 고결해지고 고매해지는 걸까? 파리 대귀족 라몰 저택의 풍경을 묘사한 대목을 보자. 이 집주인 부부의 성격 밑바닥에는 과도한 자부심과 지나친 권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심심풀이로 남을 모욕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진정한 친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했다. 그러나 비 오는 날과 드물기는 해도 참을 수 없이 권태로울 때를 제외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예의 바른 편이었다. 지체 높은 파리 대귀족이지만 참을 수 없는 권태와 메마름에 젖어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라 정열도 욕망도 열정도 에너지도 없다. 허영심으로 똘똘 뭉쳐 있을 뿐이다. 간간히 하위계급의 굴욕과 모욕을 주는 희열,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계층적 우월성에 도취해 있다. 라몰 저택의 고명딸 마틸드가 줄리앵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숨막히는 권태 탓이다. 부르주아에게 지위를 박탈당할까 하는 두려움, 위협감도 느끼지만 잠시뿐이다. 이런 모습은 아내와 줄리앵 사이의 불륜을 알고도 체면 때문에 타인의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옴짝달싹 못하는 내날 시장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타인을 멸시, 업신여기는 것에 바탕을 둔 계급체제 속 인간은 늘 모욕, 모멸, 모독에 경도돼 있고 그 감정에 유리 멘탈이다. 남의 눈에 취약하고 민감하다. 찌든 권태로 무료한 삶 속에서 환락에 빠져드는 0.01%의 상류층을 포함해 대다수가 칸칸이 구획된 계급표 안에서 멸시당할까봐 벌벌 떨고 멸시하면서 느끼는 우쭐함과 으스댐을 동력으로 살아간다. 동일한 특징을 가진 인간 집단을 뜻하는 계급, 필요에 따라 구분과 차이는 필요하지만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따지는 체제 속에서 인간의 얼굴은 어떻게 변하는가? 적과 흑은 그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소설이다. 현대에도 계급적 색안경을 쓴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육체 노동자들을 가리키며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섬뜩한 말은 이 안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도 회사의 규모나 브랜드 가치에 따라 또 다시 등급을 나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가, 시스템이, 제도가, 문화가 그런 정근대적 계급의 색안경을 우리에게 여전히 씌우고 세뇌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색안경의 채도는 높을수록 우리는 직업에 따라 타인을 평가하고 우열을 나눠 업신여길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를 단지 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외경한다. 그리고 그 계급의 시선은 쉽게 모사되고 전파되어 누군가의 야망으로 발현한다. 계급표에서 S등급을 받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등급 상승만을 전 생애의 목표로 달리는 삶을 사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본다.
그것은 곧 출세, 명예, 야망의 출처가 된다. 상위 계급에 오를수록 지위를 얻게 되니까. 때론 그 욕망은 아름답다. 건강한 야망이고 활기 있는 삶의 생명력이니까. 하지만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쓴 것처럼 보이는 계급의 색안경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 안경이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짓누를 테니까. 안경을 오래 쓰면 쓸수록 그의 시야는 좁아지고 시선은 해체되며 계급이 부여하는 이름, 지위, 신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전히 계급의 색안경을 쓴 못생긴 사람들이 내 일을 함부로 재단할 때 나조차 그 색안경을 자동적으로 쓰게 될 때 진리행을 떠올린다. 멸시당하고 싶지도 않아 했지만 멸시하고 싶지도 않아 했던 그 고결하고 영민한 영혼과 정신을 전유하고 싶어서. 일지망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면 내 꿈은 예술가였다. 겨울마다 신춘문예에 도전했다. 최종심에도 못 올랐다. 차선책을 찾았다. 글 쓰면서 할 수 있는 정규직이면 좋겠다 싶었다. 신문 기자밖에 없는 것 같았다. 언론사에 입사했다. 기자가 됐다. 해보니 글보다 취재가 더 중요한 직업이었다. 힘들었다. 등단하면 그만둘 생각이었다. 책을 좋아하니 문화부 출판팀 기자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다. 안 됐다. 증권금융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적응하는 것만 해도 힘이 붙였다. 6, 7년은 버티었다. 일은 적응이 됐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첫 책은 소설이나 희곡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문학상에 당선되고 그 다음 이름을 건 에세이나 르포를 쓰고 싶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독서 에세이를 첫 책으로 쓰고 있다. 일지망의 일은 이룬 게 없다. 계속 이지망 하다 삼지망. 그렇게 엇갈리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살아보니 나쁜 게 아니더라. 오히려 엇갈림 속에 응집되고 축적된 에너지가 삶을 더 개성있고 다채롭게 해주는 것 같았다. 고유의 지문처럼 나여야만 생성되는 삐뚤빼뚤한 총천연색의 오솔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다리가 맞지 않는다는 일본식 표현이 있다. 무언가 꼬였을 때, 엉켰을 때 쓰는 말이다. 적중이란 뜻의 아타리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국어의 아다리는 예상, 기대, 명중이란 의미로 쓰인다. 커리어도 그랬다. 엇갈렸다. 표적은 맞추지 못했고 소망을 실현하지 못했다. 내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세계는 나를 밀어냈고 나는 늘 다른 세계 속에 원치 않게 규정됐다. 그럴 땐 조금이라도 원했던 빈틈의 세계로 고개를 빼꼼 들이밀어 숨통을 타야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새삼 보인다. 그런 삼터나 일터도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어쩌면 그런 어긋남이야말로 필연적이고 선험적인 삶의 조건이라고. 내겐 그 엇갈림의 틈새 속에 당신 고유의 세계가 그 세계에 정수가 있다고 알려주는 예술가가 있다. 제1한국인 김시종 작가가 그런 분이다. 김시종 시인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1월 부산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고향인 제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1936년 황민화 교육이 시행되던 제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였던 일본어를 통해 사고체계를 정교화하고 문학소년으로서 감성을 키워나갔다. 일본의 전통시, 동요, 군가에 매료돼 기타하라 하쿠슈 같은 일본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시습작도 많이 했다. 하지만 해방 후 조국의 현실에 눈을 떴다. 이육사 같은 민족 시인의 시를 접하고 청소년기 모국어로 인식되어 온 일본어가 침략 언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일본어에 대해 강한 반동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인 만큼 일본어로 사고체계를 형성해왔던 자신의 예술적 학문적 기반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게 된다.
하지만 4.3 사건에 연루돼 1949년 이후 부득이하게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양초공장 노동자로 힘겹게 생을 영위했지만 문학에 대한 뜻은 접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반일본적인 서정성과 리듬을 독창적으로 창조해 일본어 시를 쓰기 시작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열어간 것이다.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일부러 파괴하는 이단의 일본어를 사용해 시를 썼다. 제국과 식민, 분단과 통합, 문명과 야만 등 세계의 모순에 대해 깊고 넓게 사유하는 한편, 제국의 언어, 식민 지배국의 언어인 일본어에 대한 긴장감과 거리감은 놓치지 않았다. 디아스포라로서, 경계인으로서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무국적자로서의 고뇌와 어둠, 모멸과 슬픔도 시 세계에 그대로 담았다. 2015년 오사라기 지로상, 2011년에는 일본 문단의 거장에게 수여하는 다카미준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8년 YTN과 인터뷰에서 김시종 시인은 한국은 달보다 먼 곳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적 신분이어서 입국 비자도 받지 못했고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한국으로 오지 못해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신선하고 고된 삶이었다. 하지만 예술로 시대의 모순을 정조준하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정면 돌파하며 살고자 했다. 그 긴장감을 전생에 내내 놓치지 않고 벼리고 살았다. 이 인터뷰에서 시인은 매끄러운 일본어를 쓰지 말자, 내 일본어는 투박하고 읽기 힘들게 하자. 나 스스로 만든 일본어에 보복을 했다고 수레한다. 일본어로서 일본어에 저항했고 그 언어로서 해방과 틈새, 경계를 말했다. 시인은 이 인터뷰에서 참다운 것에 침해당하는 데에 반대하는 의지가 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 마음속 심연에 아로새겨져 있다. 김시종 시인의 시는 언제나 자신이 속해 있다고 믿는 세계로부터 추방당함과 거절당함. 그래서 삐걱거린 어긋남, 하지만 그 엇갈림 속에서도 실존을 잃지 않는 투지와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시구를 좋아한다.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위는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만 있다. 36년을 거듭하고서도 아직도 나의 시간은 나를 두고 간다. 김시종 시인에 대한 문학 비평서는 많은데 그 중에선 이진경 작가가 쓴 김시종, 어긋남의 존재론을 좋아한다. 이진경 작가는 김시종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시란 바로 그렇게 응어리진 운모 조각이 그 속에 응결된 삶이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다. 수신자를 적지 않은 편지, 알 수 없는 문장들로 쓰인 편지다. 모든 삶이 낱낱해 비극과 엇갈림, 어긋남을 정초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 맡은 업무도 그렇다. 원했던 일지망의 삶이란 건 존재와 거리가 먼 허상이나 이상향에 가까울 수도 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속하고 싶은 세계로부터 거절과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세계는 인간들의 투쟁과 결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내가 속하려는 세계에 진입하는 것은 끝끝내 좌절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끈질기게 분투해 그 세계의 규정에 맞게 나를 조각해 나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마지못해 지금 세계에 자족하고 슬프지만 낙관해야 하는 순간도 온다. 그땐 그 어긋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승복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갈 틈새를 찾아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세계와 빚은 마찰을 고스란히 삶에 녹여내 나만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도 3터와 1터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고 감당해야 할 생의 전제 조건 아닐까. 김시종 시인이 제일 한국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4.3 사건에 연루되지 않아 조국에서 생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어떤 예술작품을 썼을까? 레이먼드 카버가 장편소설을 쓸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이 있는 작가였다면 더 나은 문학적 성취에 도달했을까? 내가 일지망인 소설가로 등단해 기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우문이라고 생각한다.
명중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비애만으로 치면되는 것은 아니어서다. 그 역경과 순환, 혼돈과 뒤틀림이 김시종 시인처럼 생애의 창조적 힘의 원천이자 출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삶이란 건 명중해야 할 관역이 없거나 매번 흔들리거나 비어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긋남과 엇갈림을 비관하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수렴하려고 애써본다. 그리고 믿어본다. 그것도 내 삶의 진료라고. 오히려 그런 세계와 나의 운동 속에 내 삶이 더 겸허해진다고. 독특한 색채와 빛깔을 내며 무르익을 수 있다고. 나는 내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똑부 꼰대 상사의 내면이 궁금하다면 꼰대인데다 일 중독 상사는 힘들다. 일터에서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퇴근 후에도 갈굼과 폭언이 귓전에 윙윙 울린다. 가족보다 더 자주 맞대면을 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상전이어서다. 특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는 부하 직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그를 조종할 수 있으니 가스라이팅 위험이 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보다야 낫다지만 대하기 어려운 건 매한 가지다.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1931년 발표한 소설 야간 비행에는 무시무시한 똑부상사 항공사 책임자 리비에르가 나온다. 실존하는 인물 디디에 도라를 모델로 한 캐릭터라 그 묘사가 더없이 핍진하고 생생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별로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일에 미친 상사들의 내면을 근접해서 묘사해준다. 이렇게 저들은 행복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니까. 내가 혹독하게 군 덕분에 저들이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된 거지. 어쩌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리비에르는 그들에게 강렬한 기쁨도 주었다. 그들이 강렬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줘야 해. 그는 생각했다.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불어오는 강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삶만이 중요하니까. 이 무슨 소시오패스의 망언인가 싶지만 그는 진심이다. 진심이어서 더 문제다. 리비에르는 1920년대로서는 위험한 야간비행 회사의 전 항공 노선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조명도 자동운항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밤비행은 뇌우, 안개, 폭풍우 같은 천재지변에 노출됐다. 비행사들의 안전을 지키되 기차나 선박 같은 육상운송 기술과의 속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했다. 그는 독해져야 했다. 그는 비정하다. 날씨가 안 좋아도 정시 출발하지 않는 조종사에겐 수당을 빼버렸다. 조종사가 두려움에 휩싸여 항로를 이탈하면 그 책임을 꼬치꼬치 캐묻고 질책했다. 비행기에 손상을 입히면 수당을 안 줬다. 사소한 실수에도 책임자를 단칼에 해고했다. 비행사들이 조금 더 바짝 긴장해 엄격하고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하길 바랐다. 그러다 전도유망한 비행사 파비eng이 비행사고로 실종된다. 파비eng의 부인이 회사로 와 리비에르 앞에서 절규한다. 리비에르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끝까지 해왔던 업무 방식을 고수한다. 그의 서리빨 같은 차가움과 엄격함은 이를 일만이 아니라 자기 초월의 수단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자기 초월을 도와주는 매개자로서 본인 스스로를 정체화한다. 그의 일하는 방식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개 골치 아프다. 난도가 높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세계를 개척해야 한다. 어떤 일은 그 압박 속에 곤혹스럽고 어렵고 잘 안 풀린다. 현재 갖고 있는 나의 속성들, 내 능력치의 항상성을 유지해선 성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린 늘 레벨업이 되어야 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조직은 더 높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해결하라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등 떠민다. 못하면 낙오된다. 가끔 돌발 폭풍우나 기상이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 애써 해내온 일들이 깡그리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위험들까지 통제하고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건 자기 초월과 자기갱신을 끝없이 요구받는 도정이다. 그 과정을 착실히 밟아온 사람이 승진을 하고 우리의 상사가 되니 그들이 우리에게 더 자기 초월을 하라고 채근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들은 멈춰서 있거나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고 늘 우리를 힐난한다. 비행사들을 전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리비에르는 이렇게 독백한다. 사람이란 빚기 전에 밀랍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재료에 영혼을 불어넣고 의지를 창출해야 했다. 그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스려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뛰어넘게 할 생각이었다. 그 과정은 고되지만 강렬하고 정열적인 삶을 추동하는 뜨거운 동력으로 묘사된다. 밤 비행처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삶의 지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를 통해 우린 어쨌든 깊고 넓게 확장되니까. 나도 그랬다. 사회 초년병 땐 겁도 없이 완벽주의적인 상사를 만나. 나를 담금질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완전해지고 싶다는 변태 같으면서도 순진한 마음을 품었다. 쪼고 깎이고 마모되고 쓸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완전한 직업인으로 조각되고 싶었다. 그럼 더 아름답고 세련되며 반짝반짝 빛나는 인간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나를 조각해줄 상사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자기 초월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궁극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손에 쥐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빼먹지 않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초월이 맹목이 되면 위험하니까. 아무런 지향점 없이 자기 초월이란 명목으로 폭주 기관차처럼 스스로를 소멸시키면 내달릴 순 없으니까. 이를테면 완전한 직업인 되기를 구현하기 위해 끝없이 절차 탁마한다. 인간적 결함을 제거하고 또 삭제해 나간다. 이제 완전한 100%의 일터의 자아를 구현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자기 초월의 화신이 된 리비에르와 리비에르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답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리비에르에게 만날 갈굼당하는 중간 관리자인 로비노는 어떤가? 그는 직원들을 감시하고 질책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지만 상냥하고 여린 내면을 지녔다. 직원들과 친해지고 싶어 한다. 파비엔과 가까워지고 싶어 먼저 다가간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믿는다며 사하라에서 가져온 조약도를 보여준다. 반면 리비에르는 그 반대편에 있다. 사랑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 인생의 모든 찬란한 순간은 일 그 자체를 위해 다 미뤄왔다고 말한다. 르루의 주름 많은 얼굴 앞에서 리비에르는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떠올라 미소 지으며 물었다. 살면서 사랑에 빠져본 적이 많나, 르루? 오, 사랑이라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네도 나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었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리비에르처럼 살아야 할까, 로비노처럼 살아야 할까? 이 작품을 쓴 후 11년 뒤 실제로 작품의 주인공 파비eng처럼 비행을 하다가 영구 실종되어 버린 작가 생텍쥐페리. 부캐는 작가, 본캐는 천생 비행사였던 그야말로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평행우 주속을 비행하며 어린 왕자를 만나러 갈 것 같은 그에게 묻고 싶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출근하는 책들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현대인의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과 그 속에서 찾아낸 독서의 위안을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저자 역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힘겨워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그럴 때 다 때려치고 싶었다. 순전히 도피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할 줄 아는 게 읽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일 생각 좀 떨쳐버리고 싶었으니까. 이 책은 그런 때 눈물을 삼키며 읽은 도망간 곳에서 찾은 활자들의 기록들이다. 누군가는 끈질기게 분투해 그 세계의 규정에 맞게 자신을 조각해 나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마지못해 지금 세계에 자족하고 슬프지만 낙관해야 하는 순간도 올 것이다. 그땐 도리가 없다. 그 어긋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승복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갈 틈새를 찾아야 한다. 그 삐쩍 말라 비틀어진 틈새에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낸 건 책이었다. 고맙게도 그 거칠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틈새를 비집고 나와 나의 손을 잡아준 활자들은 잿빛의 삶을 햇빛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일터에서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책을 읽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 생산성 낮은 도피성 독서를 통해 일하는 인간으로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명료해지며 단호해졌다고 말한다. 책 속의 인물들은 대개 실패하고 고뇌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한다.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주는 소중한 과정임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